오늘 반가운 분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또 반가운 소식이죠. 미스터 마켓 네, 2021년 전망 네. 관련된 책을 또 공동 저자로 참여하셔서 네, 고생하셨겠어요. 네, 이거 거의 추석 때 많이 썼어요. 추석 때 그냥 한 5일 동안 밖에 나가지도 않고 썼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한번 정리하시고 내년도 전망 좀 써놓은 거니까 여기 보면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애널리스트 또 이코노미스트 또 펀드 매니저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좀 참여해서 올해하고 내년도 이렇게 한 번씩 정리 또 투자 아이디어 이렇게 좀 적어놨으니까 한번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그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사실 코로나는 심각하게 확산돼 가고 있죠. 네. 분위기 이 정도면은 시장이 좀 흔들릴만 한데 네.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게 정말 뭐 이상한 현상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일단 이게 뭐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언제든 조정 나와도 이상할 건 없잖아요. 좀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이 좀 괜찮다고 저 보는 이제 근거 중에 하나가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올해 가장 하도가 유동성이잖아요. 근데 유동성이 많은 분들이 사실 올해 또 하반기 되면 좀 꺾이지 않겠냐. 다들 이렇게 많이 예상을 하셨고 개인 투자들 이거 어차피 사봐야 몇 달 안 간다. 다 그렇게 보셨는데 이게 몇 달 안 가는 게 아니라 몇 년 더 갈 것 같은 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쉽사리 지금 개인들의 이런 그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꺾일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 같으면 시장이 좋으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돈을 싸가지고 반짝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또 반짝 털고 나가셨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변동성이 되게 컸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 그냥 끊임없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고객 예탁금도 지금 올해 25조대에서 지금 60조 넘어섰고, 근데 사실 60조 넘어선 상황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주식도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 예탁금이 사실 줄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쓴 거니까. 근데 줄질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사지만 누군가는 끊임없이 돈을 넣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예탁금과 지금 주식 매수를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같이 합치면 10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조 원이 실제로 개인들이 들어온 건데, 그게 사실상 옛날 같으면 또 금방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요즘은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정부 뭐 정책도 그렇지만, 돈이 또 갈 데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 저금리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워낙 또 시장 자체가 뭐 우리나라만 좋은 건 아니고 또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좋은 상황을 좀 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좀 주식 투자를 해서 옛날처럼 그냥 짧게 먹고 나와 있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요. 그냥 이거 뭔가 바람의 방향이 진짜 이쪽으로 계속 가네. 여기에 몸을 그냥 실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개인 유동성 측면에서 쉽게 이게 꺾일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엊그저께 그 FMC도 열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연준 의장도 분명히 많이 이제 걱정하셨던 게 이게 백신 나오면 갑자기 돈을 빼지 않을까. 그렇죠. 밑장빼기라는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걱정했는데 일단 연준 의장의 말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럴 계획이 없어요, 지금. 백신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고용이라든가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럼 목표치에 도달하면 최소 2022년도 가야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내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미국의 유동성도 지금 크게 문제할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고 또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축이 그 내년도 어쨌든 경제 전망도 나쁘지 않고 기업들 실적 전망도 당연히 올해보단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좀 기스가 나지 않는 이상 좀 장기적인 그림에서 윗방향은 계속 맞는데 항상 이제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계속. 조정이 언제 올 거냐. 그러니까, 그때 살게. 네. 근데 그거는요 되게 좀 재밌는 게 2,400부터 그랬어요. 2,400 넘을 때도 이거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2,600 갔으니까 그때 이제 역대 최고가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다 그랬어요. 이제는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덧 2,800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지수 언제 빠진다 그거보다도 그냥 방향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 그냥 내가 어떤 걸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사느냐, 그게 더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과거는 아니죠. 한두 달 전만 해도, 2, 3개월 전만 해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 예탁금이 60조 이렇게 늘어났지만 이거는 상승하는
주식 시장에 들어올 돈이 아니라 네. 하락하면 밑을 받칠 네, 만한 네. 싸면 사는 어떤 네. 매수세일 것이다. 근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약간 못 참고 사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기다리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좀 되게 재미있는 특징이 장중에 한 번씩 증시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엊그저께도 코스피 지수가 한번 확 빠지더라고요. 빠지는데 그거를 또 개인 투자분들이 사가지고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 같으면 어느 정도 레벨까지 빠지길 기다렸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단 하루라도 변동성이 갑자기 나와버리면 그냥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개인 투자분들의 지금 그 대기 매수는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대기 매수는 엄청나게 많은 건 사실인데 그냥 여기서 지수가 5%, 10% 빠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기민하게 그냥 움직이시는 거예요. 바로바로. 근데 이런 자금들이 요새 또 되게 특징적인 게 오를 때는 잘 또 안 사셨던 경향들이 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네. 근데 지수 올라가도 그냥 어느 날은요. 개인들이 그냥 사버리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막 나는 기다리겠다 이런 심리보다도 일단 돈이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많으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신규로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싶은데 옛날에는 지수 한 2,500 오면 사야지 이런 마인드였다면 지금은요. 일단 500은 사놓고 보자. 500은 일단 사놓고 한 발 담궈놓고 나머지 500은 일단 상황 봐서 빠지면 사든지 그때 가서 결정.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로 바뀌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수가 예전과는 좀 다르게 좀 더 공격적으로는 들어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은 11월 달에는 정말 엄청나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시겠지만 11월 장은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5조를 팔아버렸고 외국인이 5조를 샀는데 외국인들이 사다 보니까 확실히 코스피가 월등히 좋았어요.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가버렸죠.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그때 좀 나왔던 특징이 그러니까 초반에 11월 한 중순까지는 외국인이 신흥국을 다 샀거든요. 골고루 샀어요. 근데 11월 중순 이후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RCEP이라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는 다른 나라를 안 사고 그냥 한국만 찍어서 사버리더라고요. 11월 말까지. 가장 큰 수혜국이다 네, 이렇게 보나 보죠. 예, 맞아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 2년간 펼쳐지면서 제일 피해본 나라가 또 한국인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된다는 시그널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예 그냥 찍어가지고 한국을 사버렸는데 12월 들어서는 조금 특징적인 게 주식을 일단 안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팔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아까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뭐 장중에 최소 1,000억 이상씩 매일 좀 팔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일각에서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계 자금이 지난달에 좀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럽계 자금은 헤지펀드들이 많은데 단기 성향이 또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에 굉장히 많이 사서 수익이 좀 났잖아요. 거기다가 환율까지 급나가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유럽계 자금은 좀 팔고 싶은 욕구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이제 그런 자금들이 좀 나가면서 외인들이 좀 팔고 나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어떤 펀더멘털 문제보다 좀 많이 오른 데 따른 또 거기다 환율도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판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거의 똑같아요. 사실 뭐 요새 기관이 힘을 못 쓰는 네. 이거는 진짜 제가 여기 9월인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때도 기관 투자자 왜 이렇게 파나 계속 팔고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9월, 10월, 11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그때하고 조금 달라진 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기관 투자가 되게 많잖아요. 금융 투자, 투신, 뭐 은행, 보험, 연기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은행하고 보험은 큰 존재감 없어 제외하면 큰 축이 금융 투자랑 이제 그 투신하고 연기금인데 투신 연기금은 지금도 팔아요. 12월 들어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투신은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돈을 빼잖아요. 펀드에서. 네. 그럼 환매해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계속 가속화되니까 파는 것 같고 연기금은 주식 비중을 넘어섰잖아요. 뭐 그렇죠. 뉴스 통해서 상승했으니까. 너무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연말 앞두고 어쨌든 목표 비중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연기금은 또 올해 이렇게 팔아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새롭게 시작하거든요. 그럼 연초 되면 아마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연말까지는 팔 것 같고 마지막 남은 게 금융투자는 이제 주로 증권사를 뜻하는 건데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선물과 현물의 뭐 가격차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보통 연말에는 이게 선물이 좀 비싸고 현물이 싼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면 배당 때문에 배당락이라고 하는데 현물이 좀 저평가를 돼요. 그래서 항상 12월 되면은 금융투자가 매년 반복해서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지금 기관이 그렇게 팔아져 있긴 한데
금융투자는 12월 달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사고 있더라고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연말로 갈수록 아마 금융투자는 더 많이 살 것 같고, 그리고 뭐 연기금 투시는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지만 너무나 많이 팔아놨으니까 저는 매도 규모가 좀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말에는 한번 기관 매수도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외국인은 좀 변수는 있지만 여기서 뭐 공격적인 매수다, 매도보다도 좀 관망할 것 같은 가운데 기관이 한번 들어오면서 증시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관 동향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리가 연말에 보통 그 대주주 지금 이제 10억, 3억으로 네, 뭐 된다 네. 하다가 좀 저항 때문에 이제 10억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건 때문에 어쨌든 12월 달에는 그 매도 물량들이 나오잖아요, 개인에. 네, 네. 그래서 좀 그때 하락하는 어떤 조정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때가 이제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분위기 봐서는 안 올 것 같죠? 저도 솔직히 12월 되기 전에 그 물량 한번 나오겠다. 그러면 한번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능가하는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고 개인 투자분들이 물론 일부 대주주는 팔겠죠 당연히 10억 그렇죠. 넘어가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 좀 팔 수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2019년까지만 해도요. 우리 국내 유동성이 너무나 약했잖아요.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시장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대주주가 11월, 12월에 조금만 팔아도 그냥 휘청입니다. 중소형주들이. 근데 지금은 물론 파는 물량은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전혀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물량이 나오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안 가질 정도로 그냥 개인 투자분들의 새로운 매수가 막 들어와가지고 다 커버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이제 3억으로 좀 낮춘다는 얘기가 돌면서 한번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좀 빠르신 분들은 그때 좀 많이 정리를 미리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0억 이상이셨던 분들 중에 좀 많은 부분들이 올해 3억으로 바뀌니까 옛날보다 좀 빨리 액션을 취하자. 그래서 10월에 좀 미리 팔아놓은 것도 이번 12월에 좀 이렇게 증시에 큰 영향 안 주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이제 거의 제가 한 5년 동안 기억하기로는 항상 12월 중순까지 급락했거든요. 네. 코스닥이. 근데 올해만큼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에 의해서 올해는 어쨌든 대주주 이슈는 좀 잠잠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사실 한두 달 전서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뭐냐면 싸게 살 기회가 올 거야. 네. 그러니까 사기는 사는데 조금 기다리면서 네. 조정장을 기다려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어떤가요? 지금 이러한 시각이 유효할까요? 지금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런 시각들을 많이 갖고는 계시잖아요. 네. 언젠가 오겠죠. 언젠가 내려오겠죠. 근데 언젠가는 오겠지. 그게 2,400, 2,500, 600, 700 이렇게 가니까 도무지 이제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너무 막 그 지수를 뭐 그렇게 너무 올랐기 때문에 빠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냥 고점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고 지수는 누구도 모르거든요. 이러다가 정말 하다가요 2,800, 900, 3,000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못 사신 분들은 그냥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어떤 애널리스트분이 데이터를 쓰신 게 있는데 증시가 이렇게 신고가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증시가 2005년도에 역대 최고치 한번 넘어진 적이 있고요. 2011년도 차화정 장세 때 2017년도에는 대망의 2600을 넘었던 그때 삼성전자 반도체 사이클 각각 있었는데 그 자료 보니까 그 신고가를 넘고 나서요 최소 20주는 더 갔대요. 무슨 얘기냐면 11월 달에 우리 한국이 지금 4년 만에 최고치 넘었거든요. 그럼 20주면 5달이에요. 그러면은 12월부터 하면 내년 4월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그렇죠. 그 과거 데이터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요 절대 쉽게 안 죽어요. 이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죠? 가속도 같은 게 있으니까. 맞아요. 한번 이렇게 방향이 불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 2018년도, 19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다른 나라 올라가고 나스닥 가는데 미중 무역 분쟁 터져가지고 한국만 부러지니까 한 번 밑으로 꺾이니까요 증시가 올라가지 못해요. 2년 정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지금 업종이나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수 보진 마시고 그냥 업종 종목 내년에 좋아질 거 아니면 지금도 보면요 요새 갑자기 한국전력이 막 날아다녀요. 어제 10% 넘게 10% 오른 것 올라. 같은데. 이 무거운 기업이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 환전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한전 말고 뭐 가스공사니 뭐 담배인삼공사니 막 이렇게 공기업들이 막 움직여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워낙 많으니까 조그만 트리거라 그러지 이벤트만 생기면요 그냥 이게 뻥뻥 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포트를 주도 섹터는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런 섹터 일부분 담가 놓으시되 어느 정도 여유 현금을요 그냥 에이 지수 언젠가 빠지겠지 그냥 나 안 살래 이러시는 것보다는 뭐 100% 사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그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이 여전히 많아요 솔직히 좋은데 안 간 기업들이요 찾아보면 이 지수가 2700까지 왔는데도 지수 2000 정도에 있는 주가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찾아보시면 회사 이상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지수보단 그냥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찾으셔가지고 좀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뭐 너무 늦진 않았다. 너무 지수만 생각하다가는 정말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투자할 종목이 있으면 그냥 투자하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 말씀하셨던 게 이제 주도주가 삼성전자 같은 그 반도체 섹터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 유효 시각은 그대로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요 언제까지 갈지는 그 누구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반도체 사이클이요 이게 한 번 돌면요 11개 분기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 데이터를 써놓은 그 자료가 있는데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쓴 걸 보니까 11분기 상승 보통 6개 분기 하락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꼬인 게 뭐냐면요 원래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사이클 돌았었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사상 최고가였나 기억 못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코로나 전에 사상 최고가였어요. 그때 막 6만 원 막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디램이 이제 안 좋아지면서 망가진 건데 다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 사이클이 이제 완전히 훼손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반도체가 내년 1분기 말부터 가격이 돌릴 거라고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항상 먼저 선행합니다. 근데 약간 그 시계열이 빨라졌어요. 뭐냐면 갑자기 마이크론이 정전사고가 나가지고 반도체 디램 가격이요. 요새 막 갑자기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보실 때 두 개를 보시면 돼요. 현물 가격하고 고정거래가인데 고정거래가가 당연히 기업 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현물가가 항상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통가격인데 그렇죠. 그게 한 3개월 정도 먼저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움직였다는 건 11월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은 12월, 1월, 2일, 2월 적어도 2월 되면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당겨진 거예요. 사이클이. 그렇게 되면 내년 2월부터로 치면 11개 분기면 보통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11개 분기면은 우리가 보통 한 1년 정도 된다고 좀 11개 분기면은 몇 년이죠 이게? 4분기 시. 4분기 시가면 3년은 좀 3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적은 사이클이 아니죠. 3년 조금 안 되는 사이클인데 제가 11개월로 착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과거 데이터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보면 내년 2월부터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적어도 한 2023년까지는 갈 수 있는 사이클은 되거든요. 근데 주가는 제가 먼저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지금 먼저 움직이면서 주가 그냥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적어도 2022년까지는 그냥 최소 간다고 봐야 돼요. 과거 데이터로 보면. 근데 그 중간에 분명히 진폭은 있겠지만 뭐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 데이터로 보면 뭐 그런 경우들이 워낙에 많았고 또 거기다가 지금 가장 반도체에서 이슈가 되는 게 과거랑 좀 달라진 점이요. 이 공급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급 트러블이 자꾸만 발생했는데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없는데 공정 난이도는 점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반도체 공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점점 뭐 미세 공정이라 그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붓을 가늘게 만들어서 웨이퍼에다가 엄청나게 미세하게 그리는 건데 뭐 그런 걸 EUV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런 공정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제품의 양은 점점 한계가 있고 근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선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슈퍼사이클 나온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뭐 진짜 슈퍼사이클은 아닐지 모르지만 항상 그래서 주식 투자는 상상력이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 나 확인하고 살래. 그럼 이미 확인을 하시는 순간 늦었어요. 상쾌해요. 진짜로. 왜냐면 그걸 미리 반영해서 미리 올라갑니다. 근데 진짜 좋아지는 사이클을 확인하는 순간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를 반영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도는 초기 사이클이에요. 제가 이게 몇 개 분기 이어졌으면 아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막
그 11월 달에 마이크론 뭐 정전 사고 나고 막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초입 국면에서 원래 초입 국면일 때요, 주가가 한번 확 튀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 이거 다 반영됐으니까 나 무서워서 못 사겠다 이러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가 오히려 시작인 경우가 많아요. 2차 전지가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그림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유 있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를 제가 예전부터 되게 좋게 얘기했던 건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올해 안 갔어요. 올해 거의 안 그렇죠. 갔던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격 부담도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최근에 오른 거 제외하면. 그래서 내년도를 보면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그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13조 엄청 높은 실적 네, 발표하면서 맞아요. 근데 왜 가격은 떨어질까? 네, 이런 맞아요. 얘기했던 네. 게 바로 한두 달 전인데 네. 지금은 뭐 너무 올라서 뭐 사내 만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높다고 했죠. 6만 원이면 높은 거 그러네. 아니냐. 근데 이제는 6만 원 오면 이제는 땡큐죠. 너무 싼 게 근데 돼버려요. 사람 심리가 아마 또 네. 6만 원대로 내려가고 뭐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네, 내려가겠죠. 네. 소재가 나오면서 네. 내려가면 또 불안해서 못 안 살 사요. 거예요. 절대 더 못 내려갈까 사요. 봐. 절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주도주인 이 반도체 섹터에 일단 한쪽 발은 좀 담그는 전략. 네, 그 종목이 되게 많은데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반도체가 딱 대형주는 정해져 있잖아요. 삼성인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그 중에 좀 일부가 DB하이텍 세 개인데 그쪽은 같이 한 번에 11월 달에 많이 갔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대형주 갈 때 중소형주는 완전히 죽을 쓰고 있었어요. 못 갔는데 요새 12월 들어서는 좀 바뀌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쉬어가니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막 급등을 해요. 갑자기 하루는 너가 가고 하루는 얘가 가고 막 이러면서 급등하는데 결국에는 다 같이 가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가면 아우도 가고 다 같이 가. 왜냐면 이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빠질 때 삼성전자를 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 나는 이게 좀 부담된다, 무겁기도 하고 그러시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정말 좋은 종목들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저는 대안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많은 종목 중에 제발 그 반도체는 포트에 꼭 하나라도 가져가야 됩니다. 주도주가 있고 없고는 나중에 내년도에도 만약에 강세장이 이어졌을 때 여러분의 계좌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반도체는 한 종목은 혹시라도 좀 조정이 나오면은 잘 편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